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 총알처럼 빠르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야겠죠.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은 대체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겨울 날씨인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며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 곳곳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내륙 산지에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공기질 양호하겠는데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3도, 대전은 영하 6.1도, 대구는 영하 5.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높을 텐데요. 서울은 7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동해안과 영남권은 대기가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입니다. 어제 카드업계에 따르면요, 이 최근 시장 점유율 상위권 카드사들이 줄줄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 중단하고 있고요. 국세,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혜택 또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카드업계에서 이렇게 무이자 할부 혜택 줄이고 축소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점차 사라지고 있고 카드사가 이 부분을 마케팅용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6개월은 당연하고 3개월 무이자 할부도 요즘은 좀 보기 드문 일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시민들이 목돈을 지출해야 될 때 일시불로 결제하기보다는 할부 결제하는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총 4,300만 건으로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 신용카드 할부 이용 금액을 살펴보더라도 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카드 할부 건수만 보더라도 약 15% 상승했고요. 금액으로도 약 12%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무이자 할부가 그렇게 줄어들면 이제 큰 금액 결제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실 텐데 그래서 부분 무이자 할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네. 있을 텐데 다른 말로는 최근에 이제 슬림 할부, 다이어트 할부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할부 기간 중에 일정 개월수만 딱 한정해서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을 바로 부분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데요. 카드사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손해보험사, 여행사 등은 물론 자동차 구입이나 대학 등록금, 또 세금을 납부할 때 이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결제 금액이 크거나 개인 신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만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정확한 이자율 알아보시고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카드 할부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저 무이자 할부 자체가 하나의 혜택처럼 돼 가고 있네. 네네. 예전엔 많았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든다니까 저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입니다.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은행 등 금융기관이요 단축 업무를 중단하고 일제히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은행권들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금융노조는 지난 주말까지 완전 정상화가 아닌 오전 9시 30분 개점 또 오후 4시 폐점 방안을 주장했지만 일단 5개 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채은행 또 주요 저축은행 등은 모두 일단은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은행들의 단축 영업 시간을 가지고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영업 정상화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고객들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 영업시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웬만한 직장인들 다 직장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이런 은행 업무 볼 때에도 반차나 연차까지 쓰고 은행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함은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조는 지난 몇 년간 점포들이 폐쇄되고 또 은행원들이 감축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텨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7시간의 영업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점포 여건에 따라서 9시부터 3시 반, 10시부터 4시 반 등 다양화하되 이 6시간 30분의 영업시간만은 지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은행 영업점에 가보면요. 창구에 한 2개 정도 열어놔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되거든요. 네, 네. 글쎄, 다들 그래서 가면 아우 너무 오래 기다려 이런 얘기 했는데 소비자의 불편 덜면서 또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의 또 불편도 덜고 이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야, 이게 진짜 묘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리얼돌 해프닝입니다. 인체 모양과 똑같은 인형, 일명 리얼돌 아시죠? 이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요. 쓰레기 속에서 나온 리얼돌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라는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세요라는 제목의 고충글이 게재가 됐는데요. 이 글의 작성자인 환경미화원 A씨는 가끔 박스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가 나와서 수상한 박스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가 해서 당겼는데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라면서 토막살인인 줄 알고 뒤로 넘어졌다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그냥 버려도 이 리얼돌 무섭고 이 토막내서 버려도 무섭다라면서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진중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 반응 좀 살펴보면요.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러는 반응도 있었고요.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머리카락을 당겼는데 사람 머리가 나왔다. 이거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을 꼭 닮아서 종종 이렇게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요. 한 남성이 리얼돌을 여성의 사체로 오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경기도의 한 저수지에 이 남성 갔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는 리얼돌을 발견한 겁니다. 이 남성 누가 봐도 딱 시체, 백골이 된 상태였다라면서 미쳐 날뛸 뻔했는데 내가 스스로를 진정시켰다라고 했고요.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라면서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외국 사례도 있는데요. 이 태국의 한 해변에서도 리얼돌을 여성의 시신으로 오인을 해서 경찰까지 출동한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똑같이 만드니까 또 이런 일이 있군요. 네. 탁 마주치면 정말 무섭거든요. 놀랍죠.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래도 낮의 길이가 좀 길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네. 겨울에 지난주까지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막 움츠러 하고 네. 겨울에는 하여간 사람이 좀 위축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울감을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가을 탄다 이런 말도 있듯이 겨울에 특히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윈터 블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 우리가 좀 이제 바깥 활동 줄어들고 몸이 움츠려들고 집안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이러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윈터 블루. 네. 네. 계절에 상관없이 느끼는 어떤 뭐 마음의 감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중년, 노년이 될수록 점점 그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오늘 건강혁명에서는 윈터 블루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윈터 블루, 겨울 우울증을 잡아라 이겁니다. 네,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좀 네.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마음 굳게 먹고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없는 상황, 마음이 아픈 상황. 아, 이거 참 괴롭죠. 네. 예, 오늘 그 얘기 나눠볼게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그 윈터 블루, 겨울철에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겨울철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나요? 어때요? 네, 실제로 주요 우울 장애의 10% 이상이 계절성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 계절성인 경우에는 가을 또는 겨울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지고요. 봄에 회복되는 추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매년 특정 시점, 이 쌀쌀해지거나 해가 짧아지면 이제 왔구나라고 시작해서 우울 증세 때문에 딱 그 시기에만 치료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거는 일조량하고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겨울 이 계절 영향을 더해서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늘어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통계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게 되면요. 2021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91만 785명으로요. 팬데믹 이전 2019년도에 79만 6,364명에 비해서요.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 수치는 병원을 찾은 분들의 통계 수치고요. 맞아요. 우울증 앓는 분들이 또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사회적 오해와 편견이 워낙 심해가지고 진료실을 끝까지 찾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도 정확하게 조사되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7년간 자살 사망자 801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왜 자살을 하신 걸까를 알아보는 거죠. 했더니 사망자 중 82.1%가 우울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신기관을 방문했던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그 우울증 중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사실 정말 목숨을 끊을 정도로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간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바탕으로 볼 때 지금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의 몇 배 이상이 진단과 치료를 안 받는 상태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암이나 고혈압 같은 다른 신체 질환 역시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유전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치료받을 때 가족 중에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은 분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분명히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정말 몇 년째 그냥 누워만 지낸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병원엔 가시지 않으셨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가 정말 많죠. 우울증도 유전 요인이 있군요. 저희 엄마는 치매가 오기 전에 우울증 약을 한동안 드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치를 검사를 했더니 뭐 무슨 그 어떤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한 1년 정도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던 그런 이제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쩌다 그런 얘기가 너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뭐 우울증이 1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슬프지만 뭐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2021년 우울증 발생률이 이제 1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2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4명으로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꽤 심각한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호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걸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다들 많이 받으시죠? 엄청. 그럼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맞죠. 근데 뭐 스트레스를 친구처럼 뭐 여기고 살아라 껴안고 이러는데 살아요, 그냥. 그 친구가 너무 많아. 그렇죠. 네, 이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신질환의 가장 큰 발생 요인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그냥 누구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는 스트레스를 더 주는 몇몇 특성이 분명히 있죠. 좀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시죠? 뭐 경쟁, 비교하고. 뭐 저희 그 막둥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지난 주말에 그러더라. 아우 사는 게 힘들어. 어머. 아니 요즘 아이들 학원으로 뺑뺑이를 도니까요. 네. 애들이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도 갑자기 옆을 딱 돌아봤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차이가 확 나면 불행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럼요. 이제 요즘은 정말 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몰아넣어지는 그런 네.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타인들과 비교하는 문화도 우리나라 분명히 심하고요. 여기다 더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건 되게 힘든데 이 힘든 걸 힘들다고 표현도 못하게 하는 사회예요. 남자는 뭐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일종의 틀처럼 만들어져서 네.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더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들죠. 남자는 감정을 거세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름지기 3번. 뭘 모름지기 3번으로. 울어도 돼요. 네. 그렇죠 말이에요. 슬플 때 우는 게 나은 거죠? 아, 선생님? 이게 그럼요. 정말 저 그죠?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차근차근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자, 선생님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뭐 사람은 사실 누구나 때로는 우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유가 있고 어떨 때 이 우울함에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이제 우울한 감정을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들은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힘든 순간 우리가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이제 우울감을 가지게 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게 질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한번 마시게 되면요, 몸속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질병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만약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면요, 음료수를 단 것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또 식사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역시 똑같아요. 우울감이라든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질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심한 우울감과 그와 똑같이 반복되는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 증상에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우울한 기분만 생각하시는데요. 우울한 기분은 뇌의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울감 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것은 흥미의 저하입니다. 예전에 내가 재밌어 하던 취미생활이나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것. 모든 일에 흥미가 현저하게 저하하고요. 그리고 뭘 해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도 나 요즘 우울증의 좀 대표적 그런데? 증상입니다. 네? 옛날처럼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더라고 세상이. 갱년기 시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갱년기하고 우울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갱년기가 극심하게 심해지면서부터 그 우울증인지 우울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발끝까지 뭔가 먹구름이 쫙 낀 것 같은 게 똑같이 하던 재밌었던 뭐 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나, 일해서 뭐 하나, 지금 감 뭐 하나, 뭐 옷을 산 뭐 하나 이런 게 전혀 흥미가 없고 앞날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게 바로 우울증이신 거죠. 네, 병원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습이 2주 연속 쭉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네. 우울증이고 갱년기는 우울증에 취약한 대표적인 시기죠. 또한 또 이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게 단순히 이런 주관적 느낌보다 더 확실한 객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뇌의 증상들이 있는데요. 체중과 수면의 변화입니다. 네, 보통 식욕과 체중이 좀 감소하고 그리고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우울증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반대로 비정형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도 비정형 우울증이 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과 식욕 이런 게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뭔가를 계속 먹게 되고 겨울에 그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비정형 우울증의 경우에는 또한 나중에 조울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진료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제 내가 뭘 해도 좀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잘하는 게 없고 내가 참 못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증상들 때문에 자책감을 들고 또 뭐 죄책감도 들고 또 이렇게 자존감이 저하되는 증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고 싶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 사는 게 무가치하다. 이런 말들까지 하시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이 받아주신다고 하면 사실 우울증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우울감이 없이 나타나는 우울증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는데 무슨 그게 우울감이 없는데 무슨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아니지 않나요? 증상이 없어요? 네, 우울증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예의주시하게 내 몸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 증상.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머리가 아프거나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신체적 불편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이고요. 또 만성 피로가 있다든지 불면증, 또 분노 조절의 어려움 증상이라든지 화병 등이 우울감을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울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우울하지 않는데 불면증이 계속된다. 이것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수면제를 아무리 써도 잠을 못 주무시는데 항우울제를 써야지만 이제 주무시게 될 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자료로 올려주신 내가 계속 잠을 못 자는데 혹은 분노 조절이 너무 안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쉽게 짜증이 난다 이럴 때는 자책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라고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이런 환자분들은 저보다는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요, 몸이 아파요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고 또 뭐 내시경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제 MRI를 찍었는데도 정상인데 머리가 계속 아파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재된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피로하다. 또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만성 피로가 누적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긴 시간 동안 여러 군데를 전전하고 돌아 오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원인이 설명되지 않고 치료도 안 되니까 이제 오시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느끼세요. 이분이 이게 우울증이나 다른 신체 것보다는 정신질환 쪽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느끼셔도 그거를 말로 꺼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말 꺼내면
와, 이 사람 나를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정신질환자로 몰고 가네? 라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받아들이지 있으니까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거예요? 네, 우울증은 그냥 뇌도 역시 우리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냥 신체 기관 중 하나인 뇌에 발생한 질환인 거고요. 뇌 속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라는 몇 가지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거나 균형이 깨지면 나의 의지와 별개로 그냥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혈당을 내리고 싶어도 인슐린이 안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내가 무기력해지면 역시 의지를 내려고 해도 안 되죠.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저 역시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뇌 영상을 특수한 기법으로 찍어보면은 뇌에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보여요. 이게 전전두엽과 변연계라는 두 가지 뇌의 부위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빨간 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제일 왼쪽은 건강한 상태고요. 가운데는 우울증 환자이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은 상태. 맨 오른쪽은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분인데 보시면 맨 오른쪽은 빨간색 선이 확연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약해 보이네. 이 전전두엽이 변연계라는 뇌를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게 너무 떠오르다 보면 실행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뇌 질환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혹은 뭐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이별 후유증으로 우울증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뇌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뇌의 변화가 이 심리적 이상을 더 만들고 더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사회 심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같은 사회적인 스트레스 환경,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나 완벽주의 같은 심리적 원인이 기존의 우울증에 취약한 뇌의 타고난 기질, 이거를 만날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뭐 일단은 본인이 너무 괴로울 거고 그쵸. 그걸 지켜보는 주변 분들도 힘들 거고 그다음에 그게 다른 위험한 일을 만드니까 네네. 그게 또 힘들고 자 그래서 우울증이다 싶으면 그걸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다른 위험한 일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혹 이런 사건 사고 뉴스를 보다 보면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신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우울증이 뭐길래 이렇게 사건 사고까지 연결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단골 손님인 척 제과점에 들어가 예약해놓은 케이크와 도넛을 들고 빠져나간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남편과 소원해지면서 우울증이 오자 빵을 훔쳤던 것으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인데 네. 이게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빵을 훔쳤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게 우울증이 네. 도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이란 이름보다는 뇌기능 저하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시다가 우울증을 갑자기 뇌기능 저하증으로 바꾸셨어요?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뇌기능, 우울증이 오면 뇌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울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도 다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냥 남편과 소원해진 것 때문에 빵을 왜 훔쳐? 이게 판단력도 떨어진 거고 워낙 공허함과 무감각함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뇌에서는 자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훔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물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놓은 다음에 막상 다 버려놓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 행위들이 다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사라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 뇌기능 저하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되네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셨죠. 예, 저도 47을 거쳐오면서 뭔가 제2의 질풍노도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뭐 애정결핍, 삶의 무의미함이라든가 뭔가 신경질적인 것도 많고 자극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갱년기 우울증 증상 아닐까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금 신문에 나왔던 주부가 갱년기 우울증이 나는지는 확실히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우울증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바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 갱년기가 와서 완경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좀 각오는 되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타격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이제 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던 50대 중년 여성이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겨놓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이러면 우리가 그 여성 우울증을 생각하는데 요즘에 남성 갱년기 우울증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남성 갱년기는 사실 예전에는 그 개념이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호르몬 감소가 이제 여성에 비해서 이제 감소 속도가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남성 갱년기가 이런 우울증을 유발된다는 경우도 꽤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한 감이 딱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 때 화도 내고 애꿎은데 또 화풀이도 많이 하게 되고 안 되면 뭐 술을 드신다든지 도박으로 빠지는 경우도 정말 많죠. 남자가 왜 이래? 남자는 이러면 안 돼. 약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또 사회적 통념들이 있잖아요. 네. 또 게다가 이 집안의 어떤 장남이라든지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신의 감정을 꽉꽉 눌러 담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이 50대, 40대 되는 남성분들인데 정말 안타깝죠. 이럴 때 한 번씩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갱년기 전후로 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혹은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함께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준비한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자신 무시하는 듯한 아내, 딸 살해, 60대 징역 30년. 잠자고 있던 아내와 딸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게 많아요. 또 거리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 많이 하는 보는데 거죠. 네. 이게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는데 이렇게 폭력성이나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런 쉽게 짜증내거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도벽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정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우리 뇌의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인데 우울증은 이 부위의 기능 저하가 핵심인 질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면은 사실이니까 나는 건데 또 사람들이 역시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정신질환자들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인식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울증 하나만으로 이 사건을 또 설명할 수는 없는 게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은 강력사건 범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2.6% 정도라고 과거 긴 시간 동안 조사한 거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정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정신질환이 특별히 더 강력범죄 확률을 올리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요, 이제 남성분들의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또 남성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기록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남성이 높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남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부터는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은요, 그 이유를 중년
중년 남성의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존감이 이렇게 딱 있어야 사는데 의욕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 50대 중년 남성들 보면요, 그때 이렇게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고개 숙여지죠. 네, 근데 막중한 책임감은 있죠. 네.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그게 압박감으로 나를 짓누르는 느낌으로 작용하면 네. 그게 우울증으로까지 뭐 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건 나도 증상 비슷한데 나도 우울증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죠. 네, 제가 오늘 지금 간단한 자가 진단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MC 두 분과 윤영미 씨 앞에 네. 이게 있는데요. PHQ-9이라고 부르는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표예요. 뭐 이걸로 다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상당히 신뢰할 만한 표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최근 2주 동안의 상태를 보고 내가 며칠 동안 이런 게 있었나 없었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아유.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제 0점이고 거의 매일 하셨다, 지난 2주간. 네. 그러면 3점에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한 2에서 6일 정도 있었다 이러면 1점. 7일에서 12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은 있었다 그러면 2점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깊게 고민하시지 말고 네. 사실 떠오르는 대로 바로 체크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이런 건 맨날 피곤한데. 늘 피곤하죠. 근데 이게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는 늘 많이 먹으면 이거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최근 2주에 급격한 변화일 경우에. 이 급격히, 네네. 네. 한 1점? 저는 네. 빵점이네. 네, 저는 아직 뭐 해당되는 게 아는 문제가 우와. 없어. 빵점이야. 그래. 저는 하나, 뭐 1점 정도. 1점 정도. 네. 어머. 너무 건강하시다. 네. 저는 네. 7점이에요. 네? 7점? 네. 어떤 부분이 뭐 이게 유지. 기분이 우울하다. 그다음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불면증 늘 있고요. 피곤은 뭐 달고 살죠. 그 이게 그럼 정도인데 이제 합하니까 이게 7점 정도. 7점. 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1점 이상의 항목으로 체크하신 것도 있나요? 그 2점이나 그럼요. 3점에 체크한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점수를 내보니까 이게 네. 총 7점 7점. 정도. 네. 아, 그렇군요. 우울증인가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보통 저희가 그래도 10점 이상이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 가서 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아직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가시면 좋죠. 병원 20점이 어딘가요? 넘는다. 이러면은 이제는 뭐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가야 될 만한 상황인 거고요. 병원에는 언제 가야 되나 이런 네.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아. 받아요. 예. 근데 사실 내가 가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신체 질환은 증상이 없을 때도 미리 예방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고 몸을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인 뇌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아니겠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높은 점수가 나왔구나라는 분들은 당연히 당장 집 근처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셔야 되고요. 가서 우울증이 아니다라고 들으시면은 정말 감사하고 다행할 일인 거죠.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걸 한 단계 이제 넘으셨기 네.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치료에 집중하자라고 오신 건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걸 아직 못 받아들이고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야, 그냥 너 요즘 게으른 거야. 의지가 약한 거야. 병원 상술에 넘어간 거야. 이런 약 먹으면은 절대 안 돼요. 먹었어? 빨리 끊어. 라는 식의 말들이 안 그래도 우울증에 걸리면은 판단력이 저하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잘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마음이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그런 말들을 들어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들 쉬쉬하잖아요. 왜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조금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마음의 어떤 감기 같은 건데 너무 그걸 터부시하고 마음의 병도 몸의 병하고 똑같은 건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상당히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우리 단어 중에 남사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뜻을 아실 텐데요.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직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창피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에게 보여주는 시선을 정말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남한테 자신의 감정 자체를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말 그대로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행히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자, 우리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인들은 이제 실적이 떨어지고 이런 대인관계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다 떠나서 본인이 정말 힘든 질병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중에 누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당신 요즘 왜 이래? 벌써 상처예요. 아, 정신 딱 맞아. 차리고 있지, 그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죠. 정신 차리면 되지, 그걸 말이야 극복 못하고 왜 이래?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다 이런 아유, 것들. 힘들어라든가 네. 아유 저거 배가 불러서 그래 그렇지. 라든가 뭐 정신 그 약 같은 경우는 평생 먹어야 된다 뭐 부작용이 있다라든가 네네. 먹으면 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울증에 대한 풍문,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우울증 풍문으로 들어서 첫 번째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이미 저희가 많이 말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사회 속에 정말 깔려 있는 말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환자분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든 말입니다. 스스로도 확신을 못 하세요. 이 상처가 겉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그냥 혹시 병이 없고 그냥 의지가 약한 걸 이 병원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우울증 그런 거 없고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만큼 무식하다라고 공부하고 다니시는 걸로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뇌 질환이라는 사실을 모두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신 좀 바짝 차려. 아, 당신 아주 요즘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니, 왜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래. 왜 이렇게 뭐.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많이 해본 듯. 이렇게 얘기하면 우울증을 네. 앓고 있는 당사자는 정말 기운 빠지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상처받죠. 네. 네. 계속 내 기분이 다운되고 이러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죠. 네. 두 번째 풍문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버려 두면 지나간다. 아우 가만 놔둬 이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 조선 시대 뭐 그럴 때도 뭐 화병이라든가 뭐 또 스스로 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그런 어떤 히스토리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현대병이 아니죠? 자, 경미한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심한 감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3일 앓고 마를 것을 5일,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심하게 앓게 되고 건강까지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은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 이게 살만해서 그래. 네? 예전에 배고플 때 이런 게 어딨어? 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우울할 시간이 어딨어? 경미한 우울증 그렇죠.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진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근데 사실 그 판단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우울증이어야 좀 가야 될까? 이런 거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울감에 있는데 이걸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이라든지 혹은 또 직업적인 기능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든지 학교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일이 조금 달라지고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셔야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팔다리가 부러져서 병원 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할 경우에는 편하게 병원 가셔서 SOS를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울증에 대한 풍문으로 들었소. 세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 맞아요. 그런 생각 있죠. 네, 이 얘기 들어봤어요. 글쎄 뭔가 그럴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네. 사실 생각보다는 저는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적용이 돼요? 그럼요. 몰랐어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30분 정도 상담을 받고 한 2주 정도의 약도 약값까지 받아가지고 가시면은 그분께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30분 상담을 좀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상담을. 네. 의사들하고 상담은 좀 그죠. 단가가 상담비가 네.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15만 원? 아니 한 5만 원? 근데 약값을 2주치나 네, 약도 받아가시고 줘야 상담도 되니까. 30분 그냥 약은 받았고. 의료보험이 사야 되겠죠. 돼. 그죠. 한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네, 근데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10,000원에서 20,000원대를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담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분 내로 짧게 끝나는 약물 치료 위주로 하는 진료 그리고 뭐 1시간 걸리는 정신 분석 당연히 이제 상담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따라서도 또 다르지만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진료비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이었네요. 네, 이런 사회적 편견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와도 마음이 사실 좀 풀리거든요. 네,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게 막 이래야 이게 풀리는 건데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니까 여기에 막 쌓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처음에 증상이 심할 때는 이분을 사실 힘들어서 오셨는데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한 주 뒤에 뵙거나 며칠 만에 뵙거나 하는데 점점 증상이 좋아질수록 다음에는 2주 뒤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뒤에 오시고 이러다가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의 대왕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풍문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뭐 그래서 뭐 빨리 끊어라. 당장 그만 먹어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건 역시도 아닌가요? 네,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벌써부터 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약간 병든 닭같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막 꾸벅꾸벅 졸고 막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사회생활 못 한다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부작용이 생기는 정도와 강하게 듣는 게 정도가 달라서 저도 이 정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약의 용량을 줄이고 부작용이 덜한 약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에겐 대부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처음에 같이 처방이 되거든요. 불안이나 불면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이 항불안제의 경우 사람을 그렇게 조금 졸리고 처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항불안제는 없어지고 항우울제만 단독 처방하면서 이런 부작용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들이 질비한 지역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제 고객분들이신데 네, 약 드시면서도 업무 똑같이 다 잘 해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있어요. 이 정신과 약은 내성이 생긴다. 점점 약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평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오해일까요, 혹시? 그렇죠.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은 오늘 억울한 게 너무 네, 너무 억울한 게 맞습니다. 평소에 많이 쌓였어요. 네. 우리가 뭐 내과약이다, 정형외과 약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뭐 감기약, 콧물약, 맞아요. 뭐 진통제 뭐 이렇게 부르지 다 뭉뚱그려 부르지 않는데 정신과 약은 다 뭉뚱그려서 불러요. 사실 약이 몇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졸리는 약도 있고 내성이 생기는 약도 있고 살이 찌는 약도 있고 살이 빠지는 약도 있고
각성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들을 다 모아다가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건 너무 억울할 억울한 만하네요. 거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 중에 제가 처방한 약으로 내성이 생겼다라는 분은 정말 항우울제로 내성이 생겼다는 분은 저는 자신 있게 한 분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부작용은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항우울제라는 게 일명 해피드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피드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조금 많이 처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적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쓰면은 어떤 분들은 기분이 차분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분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불안이 사라지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들긴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분명히 필요한 약이죠. 네. 아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고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인사철에 많이 오죠? 아무래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시기죠. 고민이 많아지는 그럴 것 때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또 우울할 때 뭐 단 거를 좀 먹으면 맞아요. 마음이 풀린다, 우울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우울할 때 뭐 단 거 드시게 되면은 또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매운 게 당긴다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달콤한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세로토닌의 분비를 좀 늘리는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매운맛 성분인 고추 안에 있는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통증을 완화하게 되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몸의 열기를 땀과 함께 또 배출을 해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열이 식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도 됩니다. 자, 지금 얘기를 쭉 나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용 선생님. 네, 저는 일단은 3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거는 이미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뭐 그냥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 움직이고 땀 흘리면 당연히 리프레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걱정을 다 잊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나 그리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특별한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어요. 네. 그리고 2번째 말씀드리면 햇볕 쬐기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붙여서 한다면은 유산소 운동과 햇볕 쬐기를 붙여서 한다면 사실 더욱 더 좋겠죠. 특히 요즘처럼 일조량이 적은 계절에는 점심 먹고 한 10분에서 20분이라도 회사 근처를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게 쉽진 않죠. 햇볕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 합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비타민 D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과 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또 요즘 햇볕도 많이 안 나니까 그쵸.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 아까 오, 말씀하셨죠. 네. 비슷한 거죠. 근데 직장인들에게 그 점심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뭐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대화 좀 나눠야 되는데 그때만에 운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비타민 D 네. 영양제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께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몸을 움직이고 숨이 찰 때,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길을 따라서 눈동자가 움직일 때 실제로 뇌가 더 건강해지고 힘든 감정들도 삭제되도록 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하고 햇빛 쬐고 그다음에 또 뭘 추천? 하나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란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명상이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뭔가 생각하거나 혹은 머리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전 명상하면 그렇게 근데 졸립더라고요. 명상한다고 하다가 더 열받는 거 아니야? 막 그 생각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네. 미운 사람 막 생각나고 화가 북돋아지고. 그 현대인들은 명상 정말 잘 못합니다. 네. 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명상 제가 소개시켜서 보내드리면은 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괴로워하시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현대인들의 뇌는 항상 무언가 해야 된다는 마음에 쫓기면서 긴장돼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일들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맞아. 이런 네.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요.
편히 못 쉬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런 쫓기는 마음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많이 써도 못 주무시는데 막상 명상에 가서 해보면 나는 진짜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라는 분이 명상 프로그램에서 1시간 내내 자다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는 것만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잠자는 못 자는 거죠. 사람들이 자니까. 근데 요즘은 네. 핸드폰 때문에 더 약간 쉬지 못하고 집중하지 그쵸.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그 같아요. 정신과 선생님들도 명상을 하십니까?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카바진이라는 선생님이 네. 이거 현대인들한테 괜찮겠는데? 라고 전통적인 과거 명상을 현대인들의 맞춤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에 꽤 많은 효과를 보이는 게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대학병원들에서도 이 명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럼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명상하는 법, 쉽게 접근하는 법.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걸 내용을 하면 아마 1시간 정도가 나올 거라서 좀 간단하게만 그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플들로도 여러 명상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도움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마음 챙김 명상의 입문 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배울 때 먹기 명상과 산책 명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냥 명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먹기 명상을 제가 많이 힘들 때 좀 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먹기요?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저도 쫓겨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를 먹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환자분 걱정을 제가 하고 있고 그분 어떻게 하지? 진짜 걱정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은 오후에 또 있을 내일 방송 대본을 오후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먹는 거에도 신경도 못 쓰고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 맞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먹고 있고 맞아요. 이런 경우는 내 마음이 사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뇌는 진정한 휴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또 걱정을 하면서 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은 이제 먹기 명상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햄버거 명상을 하는 거죠. 맛을 이제- 음미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최선을 다해서 햄버거를 마치 내가 이 태어나서 처음 본 물체를 보는 것처럼 식감을 느끼고 향도 느껴보고 씹어서 넘어가는 감각도 느껴보고 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한 3분만이라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먹다 보면은 어느새 사실은 머리가 꽤 깨끗해져 있어요. 햄버거와 만나는 시간이죠, 진짜. 그렇죠. 그런 진정으로. 걱정들이 많이 일단 한번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한번 끊어주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사실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먹기 명상은 늘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는. 그러면은 마음 지킴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정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 특히 현대인 중에는 갑, 을 관계에서 을로 사는 사람들은요. 격한 운동을 해라 맞아요. 이러는데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네, 저는 격한 운동 많이 추천드리고요. 걷기를 일단 많이 추천드리는데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난다. 그러면 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뛰면서도 계속 생각난다. 그럴 때는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수영. 점점 더 격한 거를 하면 할수록 이런 잡념이 비워지고 뇌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호상 선생님. 네, 저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증상이 들었을 때 한번 지압을 통해서 또 마사지를 통해서 이 증상을 조금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이 안에서 저 같이 한번, 한번 나오시죠. 네. 지압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우울감. 지압, 마사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앉을까요? 예, 앉으세요. 네. 먼저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우울감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 몸속에 양기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발끝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네. 네, 열손가락을 쫙 펴신 다음에 손끝에 힘이 좀 가시는 걸 느끼시고 예. 그 다음에 손끝을 살짝 구부려 주신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손끝을. 손끝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요. 눈을 감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또 집중하지. 손끝에만 집중을 하셔서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손끝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다음에 손을 살짝 비벼주세요. 따뜻하게 비벼주셔가지고 손을 좀 데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고요. 머릿속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뒷목이 막 당기고 아프고. 맞습니다. 그럴 때 머리를 살살살 두드려 주십시오. 어디를? 머리 부분을 이렇게 양손을 그냥? 가지고 두들겨 주시면 좋으세요. 손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죠. 평상시 이렇게 머리 좀 많이 난다 그래서 가끔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내가 멍한 눈으로 있을 때는 와서 뭐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두드려 주신 다음에요. 자, 손 내려주시고 네. 귀에서부터 이렇게 귀끝을 양 끝을 잇는 선하고 코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정준선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아까 정수리 여기. 네, 거기 약간 뒤쪽, 네, 살짝 뒤쪽이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수리를요,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한 손으로요, 두 손으로? 네,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양손으로 하실 때는 검지를 갖고 눌러주셔도 되고, 검지로? 네,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눌러주시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가슴이 답답한 것을 이 백회혈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5초간 누르셨다가 이렇게? 네, 5초간 지긋하게 누르셨.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5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띄고요. 그리고 다시 3초 정도 쉬셨다가 5초간 지그시 누르셨다가 띄고 이렇게 몇 번 정도 하면 한 3번 될까요? 정도 반복해 주시면 세 번 됩니다. 정도. 또 스트레스나 우울 좀 증상이 좀 있으실 때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명치 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뭐가 매달린 명치에서 거.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서 젖꼭지 양손을 잇는 손과 가슴 정중앙이 만나는 부분 전중혈이라고 있습니다. 예, 복장뼈에 있는데 가운데 살짝 누르시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인데 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손으로 누르는 줄?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예,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한번 눌러보십시오. 약간 아픈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화도 좀 나실 수도 아파요. 있고 네,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남편분 퇴근하고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화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눌렀을 때 압통을 확 악한 소리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음식 한번 준비해 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맺힌 게 여기 다 이렇게 모아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돌덩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을 받으실 네,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요. 노궁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눌러주실 건데요. 주먹을 한번 이렇게 줘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중지를 뺀 나머지 손가락 한번 떼어보세요. 이렇게. 네, 가운데 손가락이 이 손바닥을 누르고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노궁혈입니다. 여기가. 예, 이 부분을 지긋하게 또 지압을 해주시면 우리 뇌라든지 또 신경 자체를 좀 소생시키고 마음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른 쪽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다른 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노궁을 지긋하게 눌러주셔도 또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안정이 안 되는 부분, 또 불안을 느낄 때 이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여기도 한 5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요. 띄시고 다시 5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뜨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예, 네, 신경이 조금 시원해지는 좋아질 것 같아요. 느낌? 네. 와, 오늘 감사합니다. 세 가지 혈자리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압법 알아봤는데 지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그시. 배우상 선생님이 늘 지압할 때 하시는 얘기가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그시 누를 때 초상맞게 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사람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느긋해져서 지압이 이곳을 누른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정화?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아까 먹는 그 집중법도 있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울감을 좀 날려버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뇌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뇌 질환에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콩을 이용한 이제 음식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알맞게 우리가 콩이랑 또 토시나 채소들을 같이 넣고 조리는 콩 유부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 일단- 유부조림.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대두를 활용을 했는데 뭐 검정콩도 괜찮고요, 밤콩도 괜찮고 또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콩을 좀 불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유부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서 이 안에 채워가지고 만들 거라서 이렇게 사각 유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해조류, 대표적인 해조류죠. 이제 톳,
또 당근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간장이랑 맛술, 설탕을 넣고 좀 슴슴하게 다시마 육수에 조리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톳이 네. 들어가네요. 네, 사실 이제 톳은 생으로 초고추장에 드시기도 하는데 네. 이제 말린 톳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톳에는 특히 이제 또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칼슘이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 성분도 높고요. 그리고 또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식이섬유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뭐 변비 해소에도 좋고 또 열량도 굉장히 낮습니다. 100g당 24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건강한 한 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콩은 충분히 불렸어요. 하루 저녁 정도 불려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부른 상태고요. 당근도 이렇게 채를 썰었습니다. 그 톳도 이제 불리게 되면 부피가 10배 가량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제 불릴 때 좀 양 조절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생톳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팬을 달궈주시고요. 여기 이제 불린 콩 넣고. 이건 올리브유 넣으신 거예요, 선생님? 네네. 어. 올리브유, 뭐 참기름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당근. 또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에 한번 볶아가지고 섭취하시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니까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네. 기름에 조리하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살살 볶아주세요. 볶아주시게 되면 일단은 이 유부 안에 넣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졸여줄 텐데 졸이는 순간에 잘 부서지지 않고요. 또 약간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표면이 투명해지면서 기름이 골고루 배일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신 재료를 네. 유부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재료들을 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식혀서 넣거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뭐 살짝 한 김 식히면은 이제 넣기가 더 편하겠죠. 어느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해서 콩까지 골고루 그냥. 네, 골고루. 야, 이거 진짜 건강식이네. 네. 그러니까요. 톳이랑 콩이랑 당근이랑. 간은 뭘로 하나요? 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머니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한번 졸일 거거든요. 이때 이제 간을 하도록 간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므려서 꼬치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네. 귀여워라. 네, 이렇게 해서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주시거나 네. 뭐 미나리를 살짝 데쳐가지고 끈처럼 복주머니처럼 묶어주셔도 진짜 됩니다. 복주머니 같아. 네, 제가 여기서 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유부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마 육수 부어주세요. 다시마 우린 물. 네. 네. 다시마 우린물을 부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칠맛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시마에 또 감칠맛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슴슴하게 간을 할 거라서 그대로 졸여진 상태로 바로 드시는 것도 맛있지만 식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장 맛있어. 네. 요건 어떤 간장 넣으신 거예요? 네, 진간장? 진간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맛술 넣어주시고요. 맛술로? 맛있다. 또 설탕도 조금. 아, 설탕도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는데 네. 이 뚜껑을 덮고 이 조리맥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네, 네. 콩이 들어갔단 말이죠. 콩이 우울증에 좀 도움을 주나요? 맞습니다. 이 콩은요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콩이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또 불안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좋은 것은요 바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라든지 또 EPA 같은 경우가 우울한 기분을 없애는 데도 특효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콩에 관련된 요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콩하고 당근하고. 진짜 맛있네요. 아주 단짠단짠한 게 네. 하나 더 없나요? 근데 먹는 걸로 행복해지는 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김치 부침개 해 먹었거든요. 네. 진짜, 드디어 해 드셨네요. 진짜 안 해주다가 제가 붙였어요. 근데 맛있더라. 맛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 드시면 행복감이 또 올 것도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진짜 맛있네요. 먹방 집중이 뭐 하셨죠? 뭐? 맛을 네, 집중해가지고. 먹기 명상. 먹기 먹기 명상. 네, 명상. 마음 챙김. 그 네.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더 전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지금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진지한 말을 웃으면서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울증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휘어진 터널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변 가족분들도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지 마시고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월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1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힘차게 2월을 맞이해야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